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리포중학교 역사교사 김무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180쪽에 나와 있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중국 외교를 꾀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임진왜란의 발생 배경, 그리고 발발, 전개 과정, 종교, 종료, 그리고 결과 및 영향까지 이렇게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처음부터 끝을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적 인물은 바로 누군가요? 그렇죠. 바로 광해군이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당시 광해군의 입장에서 역사적 행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바로 이 디딤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광해군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정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광해군은 선조와 공빈 김씨, 즉 후궁 사이에서 낳은 선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에다가 적자도 아니고 서자죠. 적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씨의 부인, 바로 왕비한테서 낳은 자식을 말하는 거고요. 서자라는 건 이 왕실에서는 후궁한테 낳은 자식, 즉 일반 양반집으로 따지면 첩한테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그런 상황, 그러한 광해군의 위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광해군이 임진왜란 직전에 세자로 책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임진왜란이 종료된 이후에 선조가 새 장가를 들어서 임목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임목왕후가 처음에는 딸을 낳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그 아들이 영창대군입니다. 네, 영창대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영창대군, 즉 적자가 출생함으로 인해서 광해군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사회, 성리학사회이고 첫째 아들도 아닌데다가 서자였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백성들의 생활이 많이 궁핍해졌고 국가제도도 파탄이 나서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흉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만주에서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명과 대립하는 상황이었고요. 일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성립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선조의 냉대를 받다가 선조가 사망한 1608년에 세자로서 왕위에 즉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적자로서 왕위 계승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창대군은 살아있는 상황이었죠. 그 영창대군의 어머니이며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찌되었건 법적으로는 어머니인 인목대비도 살아있는 상태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바로 선조사후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북인들 중 소북이 아닌 바로 자신을 지지하던 대북의 지지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시면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 재장과 호적을 정비하고요. 여러 가지 성을 수리하는 등 다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6단원에서 나오겠지만 바로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대동법이 뭔지는 6단원에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민생안정책으로는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을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180쪽 왼쪽 위에 동의보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광해군이 중립외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인들은 바로 명나라가 구원병을 보내서 자신들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자신들이 일본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해서 제조지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제조지은을
제조지은의 은혜가 있는 명나라의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서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광해군과 그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대북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 쪽의 후금을 건국해서 명나라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롭게 떠오르는 해인 후금에 척을 질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명나라나 후금 어느 한쪽에도 100% 기울어지지 않는 중립외교, 줄타기 외교를 펼쳤던 것이죠. 후금과의 마찰을 피하고 전후복구, 전쟁 이후에 그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립외교를 펼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후금이 명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이 후금이 건국된 게 1616년인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명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명은 당연히 자신들이 임진왜란에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광해군이 거부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광해군은 신중한 대처를 은밀히 지시하게 되고 강훈입은 전투에서 패하자 빠르게 후금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교과서 180쪽 아래쪽 자료실에 나오죠. 결과적으로 실리외교를 통해서 후금과의 충돌은 피하고 더 이상의 전쟁에 휘말리는 꼴은 당하지 않게 되는 아주 좋은 실리를 얻었죠. 하지만 그 당시 제조지은의 명분을 중시하는 서인들과 살인들의 반발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정치적 코너로 몰리는 어떤 여러 가지 명분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중립외교 정책과 함께 그 당시에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왕으로 추대하려는 여러 가지 반역이 펼쳐지게 되자 1614년에 1614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가 영창대군은 결국 죽게 됩니다. 사실 여기 영창대군 살해라고 나와 있는데 명확 이제 공식적으로 따지면 광해군이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방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아궁이에 불을 너무 많이 떼서 방 안에서 갇혀서 결국 이제 증살을 당했다. 이제 쪄 죽었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 이러한 과정을 광해군이 알았건 몰랐건 그 책임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게다가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다지만 자신의 법적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임목대비를 서고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180쪽 왼쪽 중간에 나오는 이 덕수궁에다가 가둬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과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서인들이 극심하게 반발을 하게 되죠. 결국은 서인이 무력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해군의 즉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축출되는 과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광해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